만약에 혐의가 아예 없다고 하기가 다소 무리인 경우에는 무조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만을 노릴 게 아니라 사건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해서 불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 조력을 받아서 어렵사리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비록 힘든 과정을 겪으셨지만 지금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아동학대 누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직접 나와서 기르는 친모, 친부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케이스가 요즘 은근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 의뢰인은 4살, 2살에 두 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매우 바쁜 사업가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퇴직을 한 후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육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건 정말 극한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이걸 정말 온전히 혼자 해내야 되는 순도 100%의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거의 매일을 심야까지 들어오지 않았고요. 간혹 집에 있을 때도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부 사이가 좋기가 힘들겠죠. 우리 의뢰인도 보살은 아니었기에 가사와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화를 자주 내니까 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우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 사이는 날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둘째가 태어납니다. 잠깐이라도 사이가 좋았으니까 둘째가 태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두 분 사이는 우리 의뢰인에게 둘째를 돌보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급속히 안 좋아져 갑니다. 나중에 제가 두 분 사이 깨통 내역을 보니까 의뢰인은 차가운 말투긴 하지만 뭐라도 막 말을 붙여보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이제 아예 다 읽고 씹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몇 달 이상을 계속요. 아마 이때부터 남편분은 이혼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우리 의뢰인이 첫째 아이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시키다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서 막 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기 건너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울고 있는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잠깐 나가는가 싶더니 112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죠. 남편은 당시 현장을 눈으로 보긴 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실제 의뢰인이 한 행위보다도 훨씬 과장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한테는 마치 의뢰인의 행동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막 과호흡이 오는 그런 연기까지 합니다. 우리 의뢰인 너무나 황당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아이들과 분리 조치시키고, 곧이어 경찰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절망 속에 저를 찾아왔고요. 저는 곧바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애초부터 의뢰인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의 독박 육아로 인해 상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는 점을 피력을 했고요. 신고인인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신고 당시 첫째 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준비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서 의뢰인과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이 남편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 신고 날보다 한 반년 전쯤에 아기 있는 집에 흔하게 설치하는 홈캠에 설치된 영상을 제출한 건데요. 그 영상에는 우리 의뢰인이 신생아인 둘째 딸을 돌보던 중에 심하게 보채는 둘째 아이한테 소리를 치면서 엉덩이를 막 여러 대 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는 걸로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그 영상에 담긴 모습은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긴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돌발 상황에 맞닥뜨린 저는 우선 빨리 판단을 해서 의뢰인한테 둘째에 대한 혐의는 인정을 하시도록 했고요. 이제 전략을 조금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아예 없다고 하기가 다소 무리인 경우에는 무조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만을 노릴 게 아니라 사건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해서 불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엄청난 독박 육아의 고통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특히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애정이 강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워낸지 이런 점들을 어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남편도 한참 전에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어서 의뢰인이 경찰 신고를 했다가 취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도 부가적인 사정으로서 수사기관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변호인이 절대 서면 변론으로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서보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공소장을 훨씬 더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거의 그것만 위주로 보고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이상 범죄 사실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써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검사님을 두 차례나 찾아가서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말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해달라는 그런 선처 간청을 열심히 했고요. 검사님이 다행히 이러한 읍소를 들어주셔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이후에는 심리기일에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같은 취지로 아주 구구절절한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심리를 시작하실 때 이 사건 오늘 결정 납니다. 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오후에 정리해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가 끝날 때쯤에는 갑자기 기록을 다시 조금씩 살펴보시더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심리 내용과 종합해서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조금 미루셨습니다. 이때 저는 판사님께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도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스스로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매 순간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조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응 방향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